앞서 두 분의 발제자분들이 그 지난 프로그램, 2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순서를 또 밟으면서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문에 구애받지 않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뭐 김우광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좀 뭐 배울까 말까 했는데 종료되더라고요. 깊이 있게 좀 배우고 싶었는데 오늘 사실 그 루마니아 어떤 사례 같은 경우도 정말 흥미를 많이 갖던 분야입니다. 저는 항상 그러니까 EU든 어디든 이렇게 인권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과연 향후 북한은 어떤 수순을 밟을까? 체제 변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좋았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에 가니까 정말 좀 다양한 국가 문제들 그리고 인권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평소 관심 못 갖는 부분도 이게 관심 갖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앞서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어떤 논의라든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근데 또 약간 좀 저희 어떤 기준에 안 찼던 부분도 있어요. 저는 보통 한국에서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이런 학술회의를 하면은 그 소그룹 안에서만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이슈가 확산되는 걸 좀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하는데 이유에 가니까 그런 언론의 어떤 확산시키는 부분은 크게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로 논의하고 그런 부분은 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고작 저렇게 소그룹에서 모여서 얘기 끝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우리가 관심 못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제가 배울 만한 점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고요. 사실 그 한 EU 대학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실 굉장히 어떤 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돼서 소통하고 싶었어요. 근데 소통의 어떤 창구라든가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저희는 북한 인권 개선 어떤 방식의 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빨리 생겨서 북한 체제를 스스로 이렇게 바꿔가는 게 중요한데 북한 정권이 정말 유례없는 탄압과 통제를 하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북한 내부에서 먼저 시작하기는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에 엄청나게 통제되고 감시하고 이거를 좀 완화시켜야지 북한 내부에 어떤 불법의 민주주의가 형성되지 않겠냐 해서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대외적인 압박 이게 우선이 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지난 공개처형이라든가 북한에 있던 공개처형이라든가 정치권 수용소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미미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말 더 앞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변화가 뭐였냐면요. 90년 중반에 해마다 정말 많은 공개처형이 발생했던 그 공개처형들이 좀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공개처형이 일시처형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공개처형이 똑같은 처형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많은 대중들한테 주는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그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때하고 밀실에서 할 때하고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시범 경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은 이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거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없어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개적인 줄어드는 거하고 직접적인 효과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정치범 수용소 개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리고
북한의 헌법, 사실 북한은 그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어떤 변화가 사회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북한은 법률 상의 개념이 그 독재자의 말이라든가 그런 그 10대 원칙이라든가 그런 북한 나름대로 어떤 독재자의 어떤 만드는 시스템이 법률보다 더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점하고 그리고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부분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미미하지만 저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도 지금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가 핍박받고 탄압받는 거가 인권유린이다. 인권유린이라는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지만은 그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제사회를 통하는 북한의 압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발생되는 어떤 인권 탄압 사례를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맵하고 위치 정보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을 어떤 증언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오직 숨 쉴 수 있는 자유만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그 1차 자료를 수집해서 알려주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우리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차 자료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어떤 큰 기관들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분석을 하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접하려고 보면은 사실 1차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증언을 위주로 그러니까 문법 정도만 그러니까 다듬고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책자를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일단 관심 갖고 들어오는 어떤 NGO라든가 국가기관에는 그런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두 번째 그 제2권을 발행하고 제3권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침 저희가 그 작년 1월에 UN 경제사회-이사회라는 그쪽 조직에 합류하게 됐고요. 7월에 그게 결과를 받았는데 북한 인권 활동한 단체로서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름대로 기회가 조성됐을 때 또 이렇게 한수달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그런 부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NGO들이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많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해하는데 그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냐 이런 어떤 질문을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는 뭐 저희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저희가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하면은 북한이 좀 더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여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압력들이 EU라든가 UN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계속 너희가 공격성에 하지 마라. 정치범들도 해산하라, 뭐 해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공개 처형이 없어지면 그때 2차적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죠. 저희가 그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인권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 조직이라든가 이런 만드는 작업도 저희 김광 대표님도 많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다른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그 앞으로 체제 변화 과정에 변화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든가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 양성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 일을 하는데 지난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 가서 얘기해야 되고 미국에 가서 얘기해야 되고 EU에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면은 이 주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돼가지고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은 완전 보수, 나쁜 사람 뭐 이런 받아들이고 또 진보로 하는 사람들도 사실 북한의 어떤 실상이 지금 계속 이렇게 폭로되고 있는데 애써 내면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서 관심을 접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관련돼서 이게 주도적으로 한 게 없어요, 사실. 지난 기간에 그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도 우리 정부가 몇 번이나 기권도 하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또 깊게 알아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북한 인권 결의안 할 때 우리 정부가 뭐 한 게 없어요. 그 외교부에다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 어떤 데이터를 주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전혀 없고 그냥 EU가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드는데 그 결의안을 초안으로 해서 유엔이 비슷하게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제 와서 인권 문제에 좀 관심 가지려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 사회는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사실 그 북한 인권 문제가 향후 통일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이제는 그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 다 알아요. 북한 주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세력은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경제공세, 남북한의 배치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권이라는 단어도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정권은 지난 기간에 어떤 남북관계 어떤 그런 그 관계 형식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 안 나왔어요. 주로 이렇게 북한 문제 하면은 북한 정부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문제를 이끌어내고 저희는 그 북한 어떤 통일을 염두에 뒀을 때 북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북한을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는 정부, 하나는 북한 다수의 주민들.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은 북한 주민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당신들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이게 논의가 아주 소수 그룹에서 논의가 되고 법률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북한 통일이라든지 그게 4대 국정과제 하나로 뽑혀 나왔는데 그 막연하게 통일 얘기하면 또 북한의 현 정부 체제 정권하고만 이렇게 하는 통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반복이지 새로운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성공단 아무리 잘 풀어보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어떤 체제 유지에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차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정부가 북한을 해야 할 때 정권하고만 어떤 소통하는 방식을 좀 깨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사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야 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넓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찰나에 한시자들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EU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이번에 좋은 계기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고 이제 정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알아가겠구나 하고 시작했는데 종료되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관련 그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대학생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주민들 스스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연자제라는 부분이 유럽 사회는 어떻게 그 연자제가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한 사람에서 그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다 동반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감히 북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체제라든가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굉장히 어떤 잘 짜여진 어떤 감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어떤 그렇게 반인륜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못하게 강력하게 욕을 해야 되고 이게 꼭 그 특정의 인권이라는 주제에서 논의될 필요 없이 지금 육자회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육자장친 북핵 문제를 다루는 부분 안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되고 남관계의 어떤 경제적 측면을 얘기할 때도 인권이라는 얘기 항상 우리가 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기간은 계속 그런 북한의 불쾌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줄였거든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경제 측면만 고려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북한에서 체제에 도움될 때만 수용하고 도움 안 될 때는 차단해버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도서론 발표가 너무 길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길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